강남의 밤은 언제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은 사람을 비추기보다 가려내는 데에 더 익숙했다. 유리로 둘러싸인 고층 건물 위 레스토랑 LUCNT는 언제나 완벽한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했다. 대리석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반짝였고 샹들리에 아래에서는 와인잔이 규칙적으로 부딪히며 낮은 소리를 냈다. 이곳에서의 식사는 단순한 저녁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증명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속의 확인이었다. 강준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낸 사람이었다. 그는 30 중반의 나이에 이미 여러 개의 고급 레스토랑 브랜드를 소유한 인물이었다. 언론은 그를 질서의 사람이라 불렀고 투자자들은 그를 신뢰했다. 그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모든 결정은 수치와 구조, 그리고 효율을 기준으로 내려졌다. 그날 밤도 그는 평소처럼 늦게 LUCNT에 들렀다. 식사를 하러 온 것은 아니었다. 그는 늘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레스토랑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을 습관처럼 했다. 직원들의 동선, 테이블 회전율, 손님의 표정. 문제가 있다면 언제나 그 작은 어긋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와인은 입에 대지 않았다. 컵에 담긴 물만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때 관리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대표님. 강준하는 시선을 주방 쪽에서 떼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돌렸다. 말하세요. 폐기 음식 처리 관련해서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관리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이 묻어 있었다. 강준하는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문제입니까?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제야 관리자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질문만이 있었다. 재촉도 분노도 없었다. 며칠 전부터 폐기 처리 기록과 실제 양이 맞지 않습니다. 강준하는 잠시 침묵했다. 레스토랑의 소음이 그 사이를 채웠다. 포크와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낮은 웃음, 잔잔한 음악. 사라진 겁니까?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소량이지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준하는 등을 의자에 기댔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여러 가능성이 정리되고 있었다. 실수, 관리 부조의 시스템 오류. 그러나 그가 말하지 않은 가능성도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직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란 만들지 마세요. 네. 확인부터 하세요. 조용히. 관리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이곳에서 조용이란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브랜드가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의미였다. 의심되는 직원은 있습니다. 관리자가 덧붙였다. 누구죠? 라간 파트타임 직원입니다. 한서런. 이름은 강준하의 기억 속에서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어떤 직원입니까? 말이 없고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근무는 성실합니다. 강준하는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다. 눈에 띄지 않는다는 말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다. 증거는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럼 지켜보세요. 관리자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강준하는 다시 주방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시선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한 CEO. 그녀는 다른 직원들보다 체구가 작았고 동작이 빠르지만 과하지 않았다. 접시를 옮길 때도 쓰레기를 정리할 때도 소리를 거의 내지 않았다. 마치 존재를 최소화하는 사람처럼. 그녀의 얼굴에는 늘 같은 표정이 있었다. 무표정도 미소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 손님을 향해 고개를 숙일 때도 동료에게 무언가를 건넬 때도 감정의 흔들림은 보이지 않았다. 강준하는 처음으로 그녀를 유심히 보았다. 이상하리만큼 눈에 잘 띄지 않았다. 그러나 한번 인식하고 나니 시선이 계속 그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폐기 구력을 오갈 때마다 아주 잠깐 멈췄다. 그 시간은 너무 짧아서 의심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했다. 하지만 그는 부족한 것들에 익숙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았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한 뒤에도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레스토랑의 불이 하나씩 꺼졌고 마지막으로 남은 직원이 바닥을 닦고 있었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쓰레기 봉투를 묶고 주변을 정리한 뒤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가슴 쪽으로 옮겼다. 그 행동은 빠르지도 숨기지도 않았다. 마치 늘 그래왔다는 듯 자연스러웠다. 강준하는 숨을 고르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이지 않았다. 누군가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였다. 그녀가 문을 나섰을 때 강준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일은 숫자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강남의 밤은 여전히 밝았다. 그러나 그 길 아래에서 한 사람은 조용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처음으로 시스템 바깥을 보게 되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준하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강남의 도로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표정은 밤과 낮 사이 어딘가에 걸려 있었다. 그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몇 장을 넘기며 전날 밤의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다. 한시위온.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직원 명단 속 한 줄이 아니었다. 그는 인사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간 파트타임 직원 명단 다시 보내주세요. 특히 한서연 씨 근무 기록 포함해서. 잠시 후 이메일이 도착했다. 파일을 열자 간단한 이력과 근무 스케줄이 나타났다. 특별한 것은 없었다. 대학을 중퇴했고 가족 사항은 공란이었다. 주소는 서울 외곽, 재개발 예정 지역, 연락 가능한 보호자 없음. 강준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창을 닫았다. 이력서에는 늘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 있다. 사람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퇴근 후 어디로 향하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숫자와 문장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그는 그 영역을 믿지 않았다. 아니, 믿지 않으려 했다. 점심 무렵, 그는 다시 LCNT로 향했다. 이번에는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대표로서도 아닌 단순한 관찰자로서였다. 직원 휴게실 근처에서 멈춰서서 일부러 존재감을 최소화했다. 한서연은 그날도 말이 없었다. 그녀는 동료들이 농담을 주고받을 때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누군가 말을 걸면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어지지 않으면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갔다. 누군가 불편해할 정도의 침묵은 아니었지만 친해질 틈을 주지 않는 거리감이 분명히 존재했다. 설원 씨, 오늘도 야간이에요. 동료 직원 하나가 물었다. 네. 짧은 대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힘들겠다. 계속 밤만 하면.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은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실처럼 느껴지지도 않았다. 그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는 의미에 가까웠다. 강준하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다. 사람들은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신뢰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냥 거기에 있는 존재였다. 시스템 안에 있지만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는 사람.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날 밤 그는 다시 남았다. 주방이 정리되고 음식 폐기 구역으로 향하는 동선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다. 한서연은 마지막까지 남아 바닥을 닦고 쓰레기 봉투를 묶었다. 그녀의 동작은 느리지 않았지만 서두르지도 않았다. 마치 하루의 마지막 의식을 치르듯 정성스럽고 조용했다. 그리고 강준하는 처음으로 확실히 보았다. 그녀는 폐기 구역에 들어가기 전 주위를 한번 둘러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누군가 의심할 틈도 없을 정도로 짧았다. 그러나 그 짧은 시선에는 긴장이 담겨 있었다.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긴장이 아니라 누군가 보지 않기를 바라는 조심스러움에 가까운 감정.
그녀는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폐기 음식이 담긴 봉투와는 다른 것이었다. 눈에 띄지 않게 접혀 있었고 손바닥만 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앞치마 안쪽에 넣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 소박했고 합리적인 설명을 붙이기에는 너무 애매한 장면. 강준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폐점 시간이 지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빠져나갔다. 한서연은 늘 그렇듯 마지막에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버스 정류장 대신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갔다. 강준하는 일정 거리를 두고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는 개찰구를 지나 지하로 내려갔다. 밤 늦은 시간에 지하철은 생각보다 붐볐다.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혹은 이제 막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그 틈에서 한서연은 아주 작아 보였다. 그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강준하는 그 점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누군가를 의식하는 사람은 보통 자주 뒤를 돌아본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 마치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는 환승을 했고 다시 정거장을 더 이동했다. 강남의 밝은 이미지가 서서히 사라지고 광고판의 수가 줄어들었다. 역을 나서자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오래된 건물들, 어두운 골목, 정비되지 않은 인도. 그녀는 익숙한 듯 걸었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그가 따라온 곳은 재개발이 수년째 미뤄진 지역이었다. 반쯤 지하에 묻힌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습한 냄새가 공기 속에 배어 있었다. 그녀는 그중 한 건물 앞에서 멈췄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는 것처럼 어깨를 한 번 들썩였다. 강준하는 그 순간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연민도 분노도 아니었다. 다만 어떤 문턱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지켜보는 불편함에 가까웠다. 문이 열렸다. 안쪽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웃음은 아니었지만 분명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소리였다. 한서연의 얼굴이 아주 잠깐 풀어졌다. 강남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다. 강준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더 다가가지는 않았다. 아직은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이 이야기는 그가 알고 싶어 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울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가 정말로 알아도 되는 이야기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도시는 여전히 밝았다. 그러나 그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한 사람은 매일 밤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강준하는 그날 이후로 쉽게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지하철 계단의 냄새가 떠올랐다. 오래된 콘크리트, 습기, 그리고 익숙하면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쓸쓸함. 그는 그런 장소를 모른 채 살아왔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했다. 그는 늘 선택할 수 있었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한서연이 문 앞에서 멈춰 섰던 그 순간은 그의 기억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다. 문을 열기 전 아주 잠깐 숨을 고르던 모습. 마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또 다른 얼굴을 꺼내야 하는 사람처럼. 다음 날 밤 그는 다시 그 길을 택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폐점 시간이 가까워지자 강준하는 평소처럼 손님을 가장해 자리에 앉았다. 그는 일부러 직원들의 동선을 훤히 볼 수 있는 위치를 골랐다. 그날도 한서연은 조용히 움직였다. 접시를 나르고 바닥을 닦고 남은 음식들을 분류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히 보였다. 그녀는 버려질 음식 중에서도 손도 대지 않은 것들만 골랐다. 접시에 손대지 않은 빵, 그대로 남은 국, 밀봉된 반찬. 그녀의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익숙했다. 이미 수십 번은 반복한 동작처럼. 그것은 홈침이라기보다 선별에 가까웠다.
강준하는 그 차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은 음식을 무작위로 챙기지 않았다. 철저하게, 조심스럽게, 마치 누군가에게 건네기 위해 준비하듯이 골랐다. 그리고 그것들을 작은 봉투에 담아 앞치마 안쪽에 넣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처음으로 떠오른 질문은 이것이었다. 왜 이걸 숨길까? 훔치려는 사람은 보통 급하다. 들키지 않기 위해 서두른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들키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어떤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날도 그녀를 따라갔다. 같은 지하철 노선, 같은 한승, 같은 낡은 골목. 마치 정해진 경로처럼 그녀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다. 강준하는 점점 이 길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것이 더 불편했다. 그녀는 다시 그 반지하 앞에 섰다. 이번에는 문이 열려 있었다. 강준하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를 내지 않도록. 그는 문 안쪽을 볼 수 있는 위치에 멈췄다. 그곳에서 본 장면은 그가 준비한 어떤 추측과도 달랐다. 아이들이 있었다. 셋이었다.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두 아이와 그보다 조금 더 어린 아이 하나. 그들은 작은 방 안에서 바닥에 앉아 있었다. 낡은 매트 위에 오래된 담요를 덮고 방은 좁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구조였다. 벽 한쪽에는 악봉투와 오래된 물병이 놓여 있었다. 한서연이 들어서자 아이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언니. 짧은 부름이었다. 그러나 그 한 단어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기다림, 신뢰, 그리고 익숙함. 그녀의 얼굴이 바뀌었다. LUCNT에서 보던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다.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봉투를 꺼내 바닥에 놓고 아이들 앞에 앉았다. 손 씻었어. 아이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아이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수건을 건네주었다. 나무라지도 다그치지도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을 조용히 이어갈 뿐이었다. 그녀는 음식을 나누었다. 양은 많지 않았다. 충분하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공평하게 나누었다. 자신은 거의 먹지 않았다. 아이들이 다 먹고 난 뒤에야 남은 것을 조금 집어들었다. 강준하는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기부 현장을 보아왔다. 사진이 찍히고 이름이 붙고 금액이 공개되는 자리들. 그러나 이 장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름도, 감사 인사도, 기록도. 오직 반복되는 하루와 선택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은 사만이 있었다. 아이 하나가 기침을 했다. 짧았지만 깊은 기침이었다. 한서연은 즉시 아이의 등을 두드렸다. 락봉투를 꺼내 물을 따랐다. 손길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이미 익숙한 상황이었다. 강준하는 그제야 이해했다. 이것은 일시적인 동정이 아니었다. 충동도 아니었다. 이것은 책임이었다. 매일 반복해야만 하는 포기할 수 없는 종류의 책임. 그는 문득 생각했다. 이 여자는 선택지가 없었을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는 뒤로 물러났다. 더 이상 보고 있으면 자신이 침범자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장면은 보호받아야 할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시선조차 그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라디오도, 전화도, 생각이 너무 많아 소음을 허락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강준하는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연민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 이해라는 단어는 너무 가볍게 느껴졌다. 다만 그녀의 침묵이 왜 그렇게 단단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며칠 후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관리자가 그를 찾아왔다. 대표님,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규정 위반입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조치는 필요합니다.
강준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반지하 방의 공기와 아이의 기침 소리가 겹쳐졌다. 그리고 엘류신티의 밝은 조명 아래에서 아무 일도 모른 채 식사를 즐기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두세 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한서연은 그 사이에 서 있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강준하가 말했다. 관리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강준하가 규정 앞에서 망설이는 일은 드물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제 이 이야기는 관찰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가 이미 선택의 경계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강남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 강준하는 처음으로 빛이 닿지 않는 곳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강준하는 며칠 동안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다. 지하철 노선도, 반지하의 문턱도, 아이들의 기침 소리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대신 서류를 봤다. 보고서를 검토했고 미팅을 늘렸다. 바쁘면 생각은 뒤로 밀린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생각은 밀려나지 않았다. 다만 형태를 바꿨다. 숫자와 문장 사이로 그날의 장면들이 틈처럼 스며들었다. 밀봉된 반찬의 뚜껑, 아리의 손을 감싸던 그녀의 손, 그리고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던 어깨의 움직임. 그는 그것들을 애써 개인의 사정으로 분류하려 했다. 회사의 문제와 개인의 삶을 분리하는 것은 그가 배워온 경영의 기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리가 잘 되지 않았다. 그는 인사팀에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기록이 아니라 제도에 대해 물었다. 한서원 씨 같은 경우 복지 지원 대상이 됩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조건이 애매합니다. 인사팀 직원이 말했다. 정식 보호자가 아니고 아이들이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묶여 있지 않으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확인된 정보는 없습니다. 보호시설에 등록된 기록도 없고. 강준하는 전화를 끊고 창가로 갔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정돈되어 있었다. 규칙적인 차선, 정해진 신호, 예측 가능한 흐름. 그는 그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엘리센티에 갔다. 이번에는 그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보기 위해서였다. 폐기 구역, 직원 휴게실, 주방의 구석. 그녀가 말없이 지나가던 동선은 이상할 정도로 눈에 잘 들어왔다. 마치 그 자리에 사람이 남긴 흔적이 공기 중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는 관리자를 불렀다. 한서원 씨 근무 태도에 불만 있습니까? 관리자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일은 정확합니다. 지각도 없고 불평도 없습니다. 동료들과의 문제라고 할 건 없습니다. 다만 좀 혼자 있는 편이죠. 예요. 관리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글쎄요. 스스로 선을 긋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괜히 엮였다가 문제 생길까봐. 그 말은 강준하의 귀에 오래 남았다. 괜히 엮였다가. 그는 그 표현이 얼마나 많은 침묵을 만들어내는지 알고 있었다. 침묵은 악의가 없어도 만들어진다. 불편함을 피하려는 선택들이 쌓이는 결국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구조가 된다. 그날 한서연은 여전히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 말이 없었고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러나 강준하는 이제 그녀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또렷해서 시선을 피해야 할 정도였다. 폐점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주방 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다. 한 직원이 남은 음식 정리에 대해 불평을 했고 다른 직원이 규정을 언급했다. 그 사이에서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정해진 일을 했다. 그녀가 말하지 않는지
그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말하는 순간 설명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진다. 왜 아이들이 거기 있는지, 왜 시설에 맡기지 않았는지, 왜 이 일을 그만둘 수 없는지. 설명은 곧 판단을 부른다. 그리고 판단은 대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날 밤, 강준하는 혼자 반지하 근처까지 갔다. 그는 일부러 문 앞까지 가지 않았다. 대신 골목 입구에서 멈췄다. 불이 켜진 창문 하나가 보였다. 그 안에서 아이들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낮은 목소리와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거기서 알았다. 이곳은 임시가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 나아질 것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매일을 견디며 유지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그녀는 규칙을 어기면서도 선을 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돌아섰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관리자였다. 대표님,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죠? 몇몇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준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개인의 침묵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구조는 개인보다 크고 규정은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선택해야 했다. 규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규정이 보호하지 못하는 것을 볼 것인가? 그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시동을 걸지 않은 채로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아무 소리도 필요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채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한서연 아이들에게 락을 먹이고 불을 끄고 바닥에 앉아 등을 벽에 기대었다. 그녀는 하루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일을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저 오늘이 무사히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강준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다만 이 침묵이 오래갈수록 누군가는 반드시 다치게 된다는 것만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도시는 여전히 질서정연했다. 그러나 그 질서의 가장자리에 말할 수 없는 삶들이 조용히 겹쳐지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많았다. 강남의 저녁은 늘 봄비었지만 그날의 LUCNT는 평소보다 더 긴장감이 감돌았다. 기업 임원들의 모임이 예약되어 있었고 주방은 이미 한계치에 가까운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실수는 허용되지 않았고 작은 잡음조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밤이었다. 한서연은 그날도 야간 근무였다. 그녀는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일했다. 접시를 옮기고 바닥을 닦고 남은 음식을 분류했다. 몸은 조금 더 무거웠지만 동작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늘 그래왔다. 몸이 힘들수록 더 정확해졌다. 강준하는 그날 저녁 식당 안쪽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이 언제 터질지 알고 있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구조는 개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결국 가장 약한 지점에서 균열이 생긴다. 그리고 그 균열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폐점 시간이 다가오자 관리자가 주방 쪽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굳은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모두가 알아들었다. 공기는 순간적으로 무거워졌다. 직원들의 손놀림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빨라졌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질문은 늘 문제를 키운다. 관리자는 폐기 구락 쪽으로 향했고 한서연의 바로 뒤에 섰다. 서연 씨. 그녀는 몸을 돌렸다. 네. 잠깐 가방 좀 봅시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는 듯했다. 그 누구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표정에 가까웠다. 이미 소문은 돌고 있었다. 말로 하지 않았을 뿐 시선으로는 충분히 전달되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황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아주 짧은 망설임이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앞치마를 풀었다. 작은 봉투가 안쪽에서 드러났다. 관리자는 그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손도 대지 않은 빵, 밀봉된 반찬, 그대로 남은 국이 담겨 있었다. 주변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다. 관리자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뭡니까? 폐기될 음식입니다. 서른의 대답은 담담했다. 설명도, 변명도 없었다. 규정 위반인 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했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그동안의 모든 침묵과는 달랐다. 그건 회피가 아니었다. 선택에 가까웠다. 관리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여긴 강남입니다. 여긴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꽂혔다. 그러나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규정은 분명했고 위반도 분명했다. 그때 강준하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등장은 공간의 공기를 바꿨다. 직원들은 즉시 허리를 곧게 폈다. 관리자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강준하는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눈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모습은 그에게 반지하 문 앞에서 숨을 고르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다. 언제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의 자세. 설명할 말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충분히 들렸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관리자는 급히 말을 이었다. 대표님, 이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이전부터 의심이 있었고 알고 있습니다. 강준하는 말을 끊었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 아이들에 대해, 반지하에 대해, 그녀가 왜 이 일을 멈출 수 없는지에 대해 그 모든 것을 꺼내놓으면 상황은 즉시 바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보았다. 서연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버티고 있는 사람의 흔들림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는 말했다. 한서연 씨는 당분간 근무를 중단합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퍼졌다. 서연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앞치마를 정리했다. 사료는 규정 위반입니다. 강준하는 덧붙였다. 그 말은 그녀를 보호하지도 공격하지도 않았다. 다만 사실만을 남겼다.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들은 시선을 피했다. 누구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바라보는 것은 곧 판단이 되기 때문이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나왔다. 문을 닫는 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강준하의 귀에는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음식을 나누었고 락을 먹였다. 다만 자신은 한 입도 먹지 않았다. 불을 끈 뒤 그녀는 바닥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한천, 강준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규정을 지켰다. 아무도 그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 선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침묵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진실은 드러내지 않더라도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그날 밤 강남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다. 그러나 그 불빛 아래에서 한 사람은 일자리를 잃었고 또 한 사람은 선택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한서연이 근무를 중단한 다음 날 LUCNT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운영되었다. 아침 예약은 그대로였고 점심 코스는 정시에 나갔다.
고객들은 접시 위에 플레이팅에 감탄했고 직원들은 늘 하던 대로 고개를 숙였다. 전날 밤의 수라는 기록으로 남지 않았다. 보고서에도 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않았다.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준하는 그 점이 더 불편했다. 그는 이 건이 조용히 묻히기를 바란 적이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크게 드러나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그가 선택한 것은 중간이 아니었다. 제3의 길에 가까웠다. 겉으로는 규정을 지켰고 안쪽에서는 규정을 비틀었다. 그는 이사회 보고를 미뤘다. 대신 내부 메모 하나를 돌렸다. 폐기 음식 처리 절차 개선. 제목은 무난했고 내용은 더 그랬다.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은 음식 중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은 지정된 시간 이후 내부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일부 공개 금지, 기부 명시 금지, 책임자는 대표 직속으로 한다. 누구의 이름도 없었다. 관리자는 그 메모를 보고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대표님, 이건 전례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다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겁니다. 강준하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은 설득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그는 설득할 생각이 없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 그날부터 폐기 구력의 동선이 바뀌었다.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었고 기록은 최소화되었다. 시스템은 그 변화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규정의 언어로 포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달랐다.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은 멈추지 않았다. 한서련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얘 공식 징계가 없었는지, 얘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 말은 낮게 오갔고 시선은 자주 마주쳤다. 강준하는 그 시선을 느꼈다. 그는 의도적으로 직원들과 거리를 유지했다. 질문이 오면 짧게 답했고 불필요한 해명은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설명은 누군가를 보호하기보다 누군가를 노출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에 늘어섰다. 그는 문득 반지하 골목의 어둠을 떠올렸다. 빛이 닿지 않는 곳은 어둠이 아니라 선택의 바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영역.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번호 하나를 눌렀다. 한서연이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다. 그는 끊을까 고민했다. 그러나 그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낮고 감정이 실리지 않은 톤, 그러나 아주 미세하게 피로가 묻어 있었다. 강준하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네. 그녀는 놀라지도 묻지도 않았다. 그 점이 그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당분간 상황이 불편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대답은 준비된 것처럼 들렸다. 마치 설명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듯이. 강준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말했다. 아이들, 필요한 건 없습니까? 그 말이 나가자 통화 너머의 공기가 달라졌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했다.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도움을 거절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경계를 긋는 목소리였다. 그는 그 경계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더 묻는 순간 그녀의 선택을 흔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도와주고 있는 걸까? 아니면 상황을 지연시키고 있는 걸까? 그의 선택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았다. 다만 시간을 벌어줄 뿐이었다. 그 시간 안에서 누군가는 버텨야 했다. 며칠 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관리자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대표님, 외부 감사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이유는요? 폐기 음식 처리 기준 변경 때문입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한 일이었다. 구조는 언제나 이상을 감지한다. 특히 이름 없는 선에는 가장 먼저 의심받는다. 제가 직접 대응하겠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날 밤 한서연의 집에는 음식이 도착했다. 택배도 봉투도 아니었다.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놓여 있었다. 아무 표식도 없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한동안 서 있었다. 누가 놓고 갔는지, 지금인지 묻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불렀다. 오늘은 조금 더 먹어도 돼. 아이들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들은 배고픔보다 질문이 더 위험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강준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방식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구조는 언젠가 답을 요구할 것이고 그 답은 사람의 이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누군가는 다시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선택한 침묵은 결코 중립이 아니라는 것을. 그 침묵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 동시에 다른 누군가에게는 냉혹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냉혹함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비는 늦은 밤부터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낡고 조용했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빗줄기는 굵어졌고 골목의 물웅덩이는 빠르게 불어났다. 반지하의 창문 아래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한서연은 이미 불길함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 하나가 그날따라 말이 없었다. 가장 어린 아이였다. 낮부터 기침이 잦았고 저녁에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서연은 약을 먹였고 물을 조금씩 마시게 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흐렸다. 열이 오르고 있다는 신호였다. 괜찮아. 조금만 참자.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아이의 몸은 더 뜨거워졌다. 숨이 가빠졌고 기침은 끊기지 않았다. 그녀는 체온계를 찾았다. 숫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평소와 다른 수치였다. 그녀는 즉시 예초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밖은 이미 포구렸다. 택시는 잡히지 않았고 버스는 오지 않았다. 병원까지는 걸어서 갈 수 없는 거리였다. 아이를 안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위험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전화번호 목록에는 연락할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웃은 늦은 시간이었다. 보호시설은 이미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컸다. 응급실을 떠올렸지만 비룡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녀는 계산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계산은 습관처럼 따라왔다. 아이의 숨이 잠시 멎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마지막 번호를 눌렀다. 강준아. 통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졌다. 빗소리 때문에 연결음이 더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끊을 수 없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강 대표님.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어디입니까? 아이 하나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녀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울지도 사정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그저 사실만을 말했다. 그녀에게 남은 힘은 그 정도뿐이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문을 나섰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계단은 미끄러웠고 아이의 몸은 점점 축 늘어졌다. 그녀는 아이를 더 꼭 안았다. 비와 눈물이 섞였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차가 멈춰섰을 때 그녀는 거의 주저앉을 뻔했다. 강준하가 차에서 내렸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받아 안았다.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갑니다. 차는 깃길을 가르며 달렸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신호등은 흐릿하게 번졌다. 서연은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이의 손은 차가워지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의 불빛은 지나치게 밝았다. 의료진이 아이를 데려갔다. 질문이 쏟아졌고 서류가 필요했다. 서연은 대답했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떤 말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아이가 문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강준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필요한 모든 절차를 처리했다. 비용을 묻지 않았고 시간을 계산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돈이 망설임 없이 쓰여야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의사가 나왔다. 고열로 인한 급성 폐렴 증상이 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서연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손이 계속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 자세는 감사도 사과도 아니었다. 그저 버티고 있던 것이 무너진 사람의 자세였다. 강준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지금은 괜찮아질 겁니다. 그의 말은 위로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다. 그는 확신이 필요했다. 그녀보다 자신이 더 필요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상황은 조금 안정되었다. 아이는 중환자실을 벗어나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숨은 아직 약했지만 이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침대 옆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강준하는 병실 밖에 서 있었다. 그는 이 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미였다. 더 이상 이름 없는 방식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의미였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관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아침 전 직원 회의 소집. 그리고 이사회 비서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폐기 음식 처리건, 전면 검토, 설명 준비. 그는 병실 문을 다시 열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와 두려움, 그리고 아직 가라앉지 않은 긴장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며 말했다. 오늘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도움을 구하는 말이 아니었다. 선택을 넘기는 말에 가까웠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키겠습니다. 그 대답에는 조건이 없었다. 계산도 없었다. 다만 책임만이 있었다.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다. 그러나 병실 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같은 선택의 끝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더 이상 조롱할 수 없다는 것도. 이제 진실은 문 앞에 와 있었다. 문을 열면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열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강준하는 그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침은 조용히 왔다. 비는 밤새 그쳤지만 도시는 아직 젖어 있었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남아 있었고 형광등은 지나치게 밝았다. 아이의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기계음은 규칙적으로 울렸고 숨은 조금 더 깊어졌다. 한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웠다. 지워야 할 밤이었다. 강준하는 병실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는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가면 말을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말보다 결정이 먼저였다. 그는 병원을 나서며 전화를 걸었다. 짧은 통화였다. 하기만 했고 지시는 최소로 했다. 그가 엘리신티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은 이미 모여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누구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회의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테이블 위에는 자료가 없었다. 프레젠테이션도 준비되지 않았다. 강준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는 자리의 맨 앞에 서서 잠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얼굴들이었다. 그가 선택했고
그가 보호해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 보호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어젯밤 그가 말했다. 한 아이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작은 숨소리가 흘렀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다. 한서연 씨가 돌보고 있던 아이입니다. 이름이 나오자 공기가 더 단단해졌다. 관리자는 자리에서 몸을 바로 세웠다. 그는 이미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다. 강준하는 말을 이어갔다. 규정 위반으로 근무를 중단시킨 결정은 제가 내렸습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이유를 덧붙이지도 않았다. 그 사실만을 말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그러나 그 결정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회의실에 있는 누구에게도 쉬운 말이 아니었다. 특히 그에게는. 그는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종이를 올려놓았다. 아이의 진료 기록이었다. 비용, 날짜, 상태, 이름은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내용은 분명했다. 늦었다면 위험했을 상황. 이 아이는 그가 말했다. 시설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도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입을 열려 했지만 강준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사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한서연 씨는 남은 음식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져갔습니다. 매일 회의실이 술렁였다.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누군가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고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얼굴이었다. 관리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표님, 그건 확인되지 않은. 확인했습니다. 강준하는 짧게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를 앞세울 생각도 없었다. 그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설명하는 순간 그 아이들은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여러분은 규정을 지켰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규정은 모든 삶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질문처럼 들렸다. 그러나 질문은 아니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이었다. 그는 회의를 그렇게 끝내지 않았다. 폐기 음식 처리 프로그램은 유지됩니다. 외부 공개는 없습니다. 이름도 붙이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물었다. 그럼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강준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제가 집니다. 그 대답은 짧았지만 분명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무언가가 끝났다는 느낌이 아니라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회의가 끝난 뒤 사람들은 조용히 흩어졌다.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다. 어떤 이야기는 소리내는 순간 가벼워진다.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강준하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어제와 같은 강남의 거리였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달랐다. 그 거리 위를 걷는 사람들 중 누군가는 지금도 제도의 바깥에 있을 것이다. 그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똑바로 보았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의 상태가 더 좋아졌다는 소식이었다. 강준하는 병원으로 항했다. 한서연은 병실 안에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고 아이는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이지 않았다. 그의 발소리를 알아챘음에도 회의는 끝났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녀는 잠시 후 고개를 들었다. 제가 문제를 만든 겁니까? 그 질문은 죄책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결과를 받아들이려는 사람의 질문이었다. 아닙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문제는 이미 있었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았다. 위해는 늘 늦게 온다.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은 직장을 의미하지 않았다. 이전의 침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강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는 덧붙였다. 다만 아이들이 더 이상 제도의 바깥에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기대도 의심도 없었다. 다만 확인이 있었다. 조건은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름도, 감사도, 빚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깨의 긴장이 아주 조금 풀렸다. 그날 저녁, 병실의 창밖으로 해가 졌다. 도시는 다시 빛을 켰다. 그러나 그 빛은 전날과 같지 않았다. 누군가의 선택이 조용히 구조를 건드린 뒤였다. 강준하는 알고 있었다. 이 진실은 모두를 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불편해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면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침묵 속에서 사라지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서연은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녀의 삶이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문은 열렸다. 되돌릴 수 없게. 그러나 누군가는 살아남았다. 아이의 퇴원은 예상보다 빨랐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열은 내렸고 숨은 안정되었다. 의사는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기검진, 안정적인 환경. 그 말들은 모두 돈과 시간,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한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늘 그래왔다. 가능 여부를 묻지 않고 해야 할 목록을 받아들였다. 가능은 나중 문제였다. 지금은 살아있는 것이 먼저였다. 병원을 나서는 날, 아이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힘은 없었지만 놓지 않으려는 의지가 분명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고 걸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밖은 맑았다. 비가 씻어낸 도시의 표면은 깨끗해 보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씻기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의 시선, 속삭임, 판단. 그것들은 비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는 반지하로 돌아가지 않았다. 강준하가 마련한 임시 거처였다. 크지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햇빛이 들었고 환기가 가능했다. 아이들이 계단을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는 구조였다. 그녀는 그 점을 가장 먼저 확인했다. 여기서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필요한 만큼. 그의 대답은 간결했다. 기간을 정하지 않는 말은 약속이 아니라 책임에 가깝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이 지나자 변화는 서서히 드러났다. 아이들의 기침은 줄었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다. 그녀는 잠을 조금 더 잘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깊게 잠들지는 못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 있었기 때문이다. 강준하는 자주 오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거리를 유지했다. 그녀가 의존하지 않도록,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도록. 그는 필요한 것만 조율했고 결정은 대부분 그녀에게 맡겼다. 그 방식이 오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바깥은 조용하지 않았다. LUCNT 내부에서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폐기 음식 처리 프로그램은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 그렇듯 이야기를 만들었다. 어떤 이는 그녀를 영웅처럼 말했고 어떤 이는 위험한 설레라고 불렀다. 규정을 무너뜨린 사람, 감정으로 시스템을 흔든 사람. 그녀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야기는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부풀어 올랐다. 강준하는 그 반응들을 보고 받았다. 그는 모두를 막지 않았다. 막을 수도 없었다. 침묵이 보호가 될 때도 있지만 논쟁은 때로 필연이다. 그는 다만 선을 넘는 경우에만 개입했다. 이건 개인의 미담이 아닙니다. 그가 관리에게 말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조를 말하는 일은 늘 어렵다. 사람들은 얼굴을 원한다. 감정을 투사할 대상을 원한다. 그 대상이 사라지면 이야기는 힘을 잃는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녀를 찾으려 했다. 기자가 한 번 병원 근처를 맴돌았다. 복지단체라는 명목으로 접근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선의를 말했지만 시선은 날카로웠다. 기록을 원했고 이름을 물었다. 한서연은 그때마다 문을 닫았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강준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라는 것도 이해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키는 것들. 그녀는 늘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나 한 가지 변화는 피할 수 없었다. 아이들이 학교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이다. 언니, 나도 가도 돼.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오래 붙잡았다. 학교는 등록과 주소, 보호자와 서류를 요구한다. 다시 제도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강준하에게 먼저 연락했다.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의 대답은 빠르지 않았다. 그러나 망설임도 없었다. 가능합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단호했다. 없습니다. 그는 말했다. 다만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유지됩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그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저도 원합니다. 그 대답은 거래가 아니었다. 합의였다. 그날 이후 준비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서류는 최소화되었고 이름은 보호되었다. 학교는 평범한 곳이었다. 특별 대우도 특별한 감시도 없는 곳. 아이들은 새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한서연은 현관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뒷모습은 조금 흔들렸지만 두렵지는 않아 보였다. 그녀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강준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저 확인했다. 이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앞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구조는 변화를 기억하지 않는다. 사람만 기억한다. 그리고 기억은 언제든 왜곡된다. 누군가는 그날의 결정을 문제 삼을 것이고 누군가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는 그것을 피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래된 메모를 하나 꺼냈다. 규정은 보호의 도구여야 한다. 배제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선택의 끝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였다. 그리고 그 책임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속도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조용히 확산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는 마지막 선택이 기다리고 있었다. 변화는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조용하게 끝나지는 않는다. 일부 감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문서가 요구되었고 절차가 검토되었으며 몇 가지 질문이 반복되었다. 폐기 음식 처리 방식, 내부 프로그램의 목적, 책임자의 판단 기준. 질문은 차분했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누군가는 이 변화를 불편해하고 있었다. 강준하는 그 모든 질문에 직접 답했다. 그는 단어를 신중하게 골랐다. 감정은 배제했고 수치는 최소화했다. 이 이야기를 미담으로 만들 생각은 없었다. 구조의 필요로 설명했고 위험 관리의 언어로 포장했다. 우리는 규정을 완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했다. 규정이 미치지 못한 영역을 임시로 보완했을 뿐입니다. 감사팀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다. 판단은 늘 뒤로 미뤄진다. 그 사이에 사람의 삶은 먼저 움직인다. 며칠 후 공식 결과가 나왔다. 경고롭다. 위반은 있었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개인 책임은 묻지 않는다. 그 결과는 모두를 만족시키지 않았다. 누군가는 약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사건은 덮이지 않았다. 기록으로 남았고 질문으로 남았다. 강준하는 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엘리센트에 앉아 있었다. 불은 절반만 켜져 있었고 식당은 비어 있었다. 접시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 공간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곳은 여전히 고급스럽고 여전히 질서 정연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였다. 며칠 뒤 그는 마지막으로 한서연을 만났다. 장소는 사무실도 병원도 아니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근처의 작은 공원이었다. 아이들은 그네를 타고 있었고 웃음소리가 낮게 퍼졌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아이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했다. 다행입니다. 그는 짧게 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해야 할 말은 대부분 끝났기 때문이다. 저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었다. 확인에 가까웠다. 알고 있습니다. 도움을 거절하는 건 아닙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보았다. 다만 제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는 말했다. 아이들에게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에는 신뢰가 있었다. 의존이 아닌 신뢰. 그것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관계의 유일한 형태였다. 한 가지는 묻고 싶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날 식당에서 예제 이야기를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질문은 비난이 아니었다. 이해를 구하는 질문이었다. 강준하는 잠시 생각했다. 말하는 순간 그가 말했다. 당신은 선택을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내렸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충분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자주 만나지 않았다. 강준하는 구조를 정비했다. 이름 없는 프로그램은 점차 공식적인 틀로 옮겨갔다.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다. 한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다. 그녀는 일을 시작했고 공부를 이어갔다. 바쁘지만 이전보다 덜 고단했다. 무엇보다 숨길 필요가 없었다. 어느 날 아이 하나가 물었다. 그 아저씨는 누구야?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필요할 때 조용히 선택한 사람이야. 그 설명이면 충분했다. 강준하는 어느 저녁 같은 질문을 받았다. 그 일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다. 후회는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다만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건 압니다. 그래도 선택하실 겁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의 결론이었다. 도시는 여전히 움직인다. 규정은 여전히 필요하고 질서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사이 어딘가에는 규정이 닿지 않는 삶들이 있다. 이 이야기는 그 삶들을 모두 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하다. 그날 누군가는 침묵을 선택했고 그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도움을 받았지만 의존하지 않는 삶을 선택했다.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의 인생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당신이라면 그 침묵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